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설날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보다 유쾌, 상쾌, 통쾌한 나날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오디오북 설날 특집 경성탐정극 광화사 1부에 이은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머리가 깨진 신원불명의 여성 시체가 발견된 화가의 아틀리에로 종로 경찰서의 레시치 경부가 탐정 서롱주를 앞세워 찾아갔는데요. 목격자의 증언과 손다익 박사의 부검 내용을 들은 레이시치 경부는 뜬금없이 한 편의 치정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더니만 서롱주의 시각은 묵살해버렸죠. 이후 심한 독감에서 회복된 서롱주의 천재 두뇌가 다시금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틀리에 엽기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본 탐정 서롱주는 드디어 사건의 진상을 통쾌하게 밝혀낼 태세인데요. 경성시대 탐정극 두 번째 사건, 광화사. 지난주에 이어 그 마지막 결말을 저와 함께 들어볼까요? 경성시대 탐정극 광화사 2부. 자네들이 여기 웬일인가? 레이시치 경부는 우릴 보자마자 대뜸 그렇게 물었다. 서롱주는 여유로운 미소로 답했다. 수사가 잘 돼가시나 궁금해서요.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건이 터진 지 이제 겨우 하루를 넘겼을 뿐이니 잘 되고 자시고를 논하기는 어렵겠군. 경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말을 이었다. 윤영천이 가지고 있던 주택임대 계약서엔 막도장만 찍혀있더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대학가와 하랑의 사람을 풀어 김승택이란 놈을 찾기 시작했네. 경성시내 각 지서에도 공문을 돌려 협조를 요청했고 녀석의 본명과 정체는 아마 조만간에 밝혀지게 될 걸세. 아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서롱주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경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진 찰흙처럼 딱딱해졌다. 어째서 그런가? 왜냐하면 김승택이란 남자와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레이시치 경부는 기분이 상했는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이보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 이름이 가짜라는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네. 뭔가 했더니 고작 그런 걸 갖고 트집을 잡는 건가? 자네답지 않군. 그러자 서롱주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에서 남자 화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레이시치 경부는 마치 금붕어처럼 입술만 뻐끔거리다가 겨우 쥐어짜낸 듯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남자 화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아니요,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에서 남자 화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부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따위 터무니없는 소리는 딴 데 가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종로서 2층의 특별수사본부 안이 삽시간에 얼어붙은 듯이 조용해졌다. 순사와 순사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입을 한 일자로 다문 채로 우릴 주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가는 죽은 여자였으니까요. 그 여자는 모델인 동시에 화가였고 아틀리에 안의 누드화는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서롱주의 그 말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레이시치 경부는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코드숨만 쳤다. 나조차도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롱주군,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경우야 자주 있겠지. 하지만 자신의 뒷모습을 그린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나. 그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걸세. 그리고 선입견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방해가 될 뿐이야. 설홍주는 나를 질타한 뒤에 다시 경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 경부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려면 먼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레이시치 경부는 딱딱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붓과 물감, 종이와 캔버스, 그리고 거울 아니면 사진이 필요하겠지. 화가가 자기 사진을 보며 자화상을 그리는 경우는 무척 드물죠. 아마도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부분은 눈앞에 거울을 놓고 거기 비친 얼굴을 보면서 그리죠. 뒷모습을 그리는 방법도 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 뒤에 거울을 걸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고개를 돌려보면서 그리면 되죠. 하지만 그 아틀리에엔 거울 따윈 없었어. 경부는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레이시치 경부의 입에서 갑자기 헉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아 얼빠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바로 그 설마입니다. 설홍주는 서리봉투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아틀리에의 남쪽 벽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설홍주는 문 옆에 텅 빈 공간, 범인이 훔쳐간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되는 공백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겼다. 그렇습니다. 여기 걸려 있었던 것은 그림 액자가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대편 벽에 이제를 세우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그린 겁니다. 거울 속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우가 뒤집혔겠죠. 즉, 그림 속의 여인이 천을 든 손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습니다. 엉덩이를 짚은 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고요. 태양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었죠. 그러니 그림이 그려진 시간대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었던 겁니다. 죄다 반대였다고. 기가 막힐 노릇이군. 레이시치 경부는 앓는 소리를 냈다.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반대였죠. 남아있는 단서도 경부님이 세운 가설도 모든 진실과는 상극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왼팔은 오른팔이었고 모델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화가였고 화가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도둑 맞은 것은 그림이 아니라 거울이었죠.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마 김승택이라는 놈이겠죠. 녀석은 피해자의 후원자이자 애인이었을 겁니다. 그만한 집을 빌려 여자에게 내어줄 정도라면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식이겠죠. 그런데 그 집은 여자 혼자 살기엔 너무 컸죠. 아마 그녀는 아틀리에로 꾸민 별채에서 보냈을 겁니다. 본체에선 잠을 자거나 밥을 먹으러 안방과 부엌만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래서 안방에는 좋은 가구를 들여놨지만 거실이나 다른 방에는 손을 쓰지 않은 겁니다. 소롱주는 아틀리에 사진을 재차 손으로 두들기며 말을 이었다. 아틀리에 안에 걸려있던 그림을 보면 그녀는 아직 그림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 독학으로 서양화를 배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미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구락부에 들어가서 그림을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즉슨 그녀의 신분은 학생이었을 거라고 단정해도 무방하겠죠. 나이로 보건대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대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오전에 학교에 나가 오후 늦게나 저녁 무렵에나 들어오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반면에 김승택은 드문드문 찾아와 하룻밤을 머물다 돌아가곤 했죠.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은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화가인 남자가 작품 활동에 전념하느라 집에 처박혀 있고 바람난 유부녀가 뻔질나게 드나든다는 소문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과연 풍문이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로군. 나는 그렇게 한탄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처럼 신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소문도 찾아보기 힘들 거야. 신여성이 시대의 총화로 추앙받는 건 매우 드문 일이지. 실제로는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리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렇게 말한 서롱주는 다시 레이시치 경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기 일쑤입니다. 이미 나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화가란 존재를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죠. 신설정 사람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무리도 아니지. 조선 남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니까. 레이시치 경부의 말이었다. 서롱주는 쉬지 않고 설명을 계속했다. 현재로선 김승택이 그녀를 살해한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충 상상할 수는 있죠. 정해진 혼처가 있는데 여인이 결혼을 요구했다거나 또는 헤어지는 대가로 무리한 돈을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홧김에 죽인 건지도 모르죠. 만일 여기서 김승택이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에 겁을 먹고 무작정 도망쳤다면 이번 사건은 시시한 치정극으로 일찌감치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녀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제일 먼저 커튼부터 쳤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2층에서 내려다보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죠. 결과부터 놓고 보자면 그건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인접한 북쪽 담장 너머는 아직 집이 들어서지 않은 빈터였고 동쪽과 서쪽 담장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들은 담을 넘기 전에는 별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볼 수가 없었죠. 만일 별채가 남의 시선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녀도 감히 거기서 옷을 벗고 자신의 누드화를 그릴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수사본부 안의 사람들은 그 말이 일리가 간다는 듯 다들 머리를 끄덕거렸다. 녀석은 아직 피가 번지지 않은 방바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쥐어짰겠죠. 처음엔 시체와 집을 통째로 불태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테레빈유 깡통을 뜯고 기름을 들어부었죠. 하지만 불씨를 찾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죠. 여느 범죄자라면 거기서 지레 포기하고 도망칠 길을 찾았겠죠. 그러나 녀석은 승냥이처럼 교활한 두뇌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방법을. 김승택을 희생양으로 만들 방법을 말이죠. 잠깐만 설군. 그건 뭔가 이상한데. 김승택은 바로 범인 자신이잖나. 자네 말대로라면 녀석은 자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건데 대체 그런 짓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내 질문에 설렁지는 혀를 끌끌 찼다. 왕도성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승택은 범인의 본명이 아니라 가명이란 사실일세. 김승택이란 화가는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유령은 잡을 수가 없지. 경찰이 김승택을 쫓는데 전력을 다하는 동안 진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깥 세상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을 걸세.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마침내 경찰은 김승택을 잡기를 포기해버리고 사건은 유야무야 잊혀지겠지. 녀석이 노린 건 바로 그거야. 참으로 영악한 놈이군. 그럼 못된 깨를 생각해내다니. 레이시치 경부는 쌍심지를 곤두세우며 화를 냈다. 설렁주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원했다. 네, 못된 깨죠. 그리고 녀석은 그 깨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승택이라는 화가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면 그녀가 화가였다는 증거를 철저하게 말살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누드 모델로 위장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젤에 걸려있던 그림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그건 그녀가 누드 모델이었을 거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녀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시각은 아침 나절이었습니다. 살해당한 시각, 즉 저녁 무렵에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겠죠. 당연히 녀석은 그녀의 옷을 벗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후 경직이 시작돼서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진 데다가 불을 지르기 위해 뿌린 기름이 미끈거려 옷자락을 붙잡을 수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칼과 가위를 동원해 억지로 찢어 발긴 겁니다. 그때 떨어진 자투리 천조각이 나중에 피해자의 몸이나 마룻바닥 틈새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녀의 손목에 있던 왕건시계야 그냥 풀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히 벗겨냈겠죠. 설홍주는 왼손목에서 시계를 벗기는 장면을 시연하려다 자신이 시계를 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대신 주먹을 쥐고 망치질을 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망치와 끌로 얼굴을 망가뜨렸습니다. 만에 하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죠. 그녀는 서양 화가였기 때문에 손바닥과 손톱 밑에 항상 유화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 유화 물감도 닥치는 대로 뿌렸죠. 그녀가 이 집에 살고 있었다는 흔적도 최대한 없애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옷이었죠. 사람이 한 집에 오래 살면 옷부터 쌓이는 법이니까요. 범인 자신이 거길 왕래하면서 갈아입을 용도로 남겨둔 옷까지도 여러 벌 됐습니다. 길어야 하룻밤을 머무는 집이기에 반스 한두 벌에 양말 서너 컬레면 충분했겠죠. 녀석은 자기 옷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김승택의 옷으로 보이게 하려고요. 하지만 여자 옷 중에는 값비싼 맞춤 양장옷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경부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옷은 조금만 조사해보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누가 샀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죠. 맞아. 경성시내 쓸만한 양장점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 레이시치 경부는 담뱃불을 붙였다. 한 모금의 연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는 경부의 눈 밑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혔다. 그런데 묘한 일이군. 범인은 양장옷이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보통 일반인이라면 그런 것까진 잘 모를 텐데 말이야. 신문이나 잡지를 읽다가 우연히 알아낸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녀석이 필연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레이시치 경부는 콜록거리며 담배 연기를 뭉텅이로 토해냈다. 그러더니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설홍주를 노려보며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이복의 설군, 말 조심하게. 경찰 관계자가 연루됐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입에 담지도 말게. 저는 그저 모든 가능성을 공평하게 검토하고 싶을 뿐입니다. 설홍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어쨌든 범인은 여성의 정체를 밝히는 단서가 될지 모를 옷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녀가 외출할 때 즐겨 입던 화려한 맞춤 양장이었겠죠. 그래서 옷장 안에는 여자의 수수한 옷까지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녀석은 아까 찢어 발긴 옷 조각과 맞춤 양장을 허리둘레에 칭칭 감아묶고 긴 코트로 눈가림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핏 보기엔 배가 불퉁 나온 사람 같았겠죠. 설홍주는 주머니를 뒤적여 담뱃갑을 찾으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 난관은 거울이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자아상을 그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만일 벽에 걸린 게 배꼽 크기의 거울이었다면 녀석은 감히 들고 갈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만한 크기의 거울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울이란 건 크면 클수록 가격이 2배, 3배로 뛰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20호에서 25호 크기의 거울 4개로 전신 거울을 대신했습니다. 25호는 가로 65cm에 세로 80cm 정도로
들고 가기엔 딱 좋은 크기죠. 아마도 범인은 4장의 거울을 겹쳐서 한꺼번에 날랐을 겁니다. 옳거니, 그렇다면 윤영천이 본 건 그림이 아니라 거울이었단 말이군. 내 말에 서롱주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래, 거울을 천으로 둘둘 말아서 싸면 그림 액자하고 비슷한 크기가 되겠지. 그리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그걸 들고 도망친 걸세. 집주인하고 얼굴을 맞닥뜨리게 된 건 계산 밖의 일이었겠지만 녀석은 침착하게 행동해서 그 자리를 무사히 벗어났어. 참으로 교활한 데다가 대담하기까지 한 놈이야. 서롱주는 담배 한 개비를 입술로 가져갔다. 성냥을 당겨 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흩날리며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캔버스나 종이하고는 달리 유리란 건 상당한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2, 3시라면 인력거도 택시도 다니지 않을 시간이죠. 옆구리에 거울을 4장이나 낀 채 멀리 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도중에 거울을 깨고 도망칠 수도 있지 않은가. 경부의 지적이었다. 거울이란 건 쉽게 깨질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잘 안 깨집니다. 깨질 때는 아주 엄청난 소리가 나고요. 조용한 한밤중에 길거리 한복판에서 거울을 깬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잠자리를 박차고 튀어나오겠죠. 어디 도둑이 들었나 하고 말이죠. 그랬다간 진작에 붙잡히고도 남았을 겁니다. 녀석이 그런 위험을 무릅쓸 리가 없죠. 집이든 어디든 혼자만의 장소로 거울을 가져가 은밀하게 처분하려 했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녀석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일찌감치 택시를 잡아탔겠죠. 아니면 거울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녀석은 굳이 밤늦은 시간을 골라 거울 4장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범인이 신설적 부근에 살고 있었단 말인가? 경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다. 서롱주는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면서 빙긋이 웃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멀리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까운 곳에 갔겠죠. 이건 추리고 뭐가 할 것 없는 간단한 소구법입니다. 범인의 집은 현장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사는지도 모르죠. 레이시치 경부님, 이제 김승택이라는 남자 화가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그 대신 경성시내 여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십시오. 미술을 배우거나 미술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제 날짜로 연락이 끊어진 학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찾는 피해자가 섞여 있겠죠. 그녀의 신원만 확실하게 밝힐 수 있다면, 그녀의 남자관계를 철저하게 캐낼 수 있다면 용의자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사내들 중에서 신설정에 사는 자가 바로 범인일 테니까요. 알았어. 당장 손을 쓰도록 하지. 레이시치 경부는 거진 다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짓누르며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에 걸맞는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모두 주목! 우렁찬 목소리에 서안의 경찰들이 모두 부동 자세를 취했다. 경부는 짐짓 성난 표정으로 소리 높여 말했다. 지금부터 제군들은 경성시내 여자 전문학교의 출석부를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한다. 찾아야 할 것은 어제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그것도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부에 소속된 학생이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꾸무럭대지 말고 얼른 튀어나가. 뭐 하나 알아내기 전엔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로부터 엿새란 시간이 지났다. 나는 오전 왕진을 마치고 돌아와 서롱주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푹신한 의자에 등을 파묻고 따뜻한 녹차를 마셨다. 보기 드물게 한가롭고 곤태로운 오후였다. 나는 잡지책을 펼쳤고 서롱주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들으려는지 부지런히 축음기에 태엽을 감았다. 하지만 내가 첫 장을 다 읽기도 전에 레이시치 경부가 불쑥 찾아왔다.
서롱주는 그를 반가이 맞으며 자리를 권했다. 어서 오십시오, 경부님. 안 그래도 언제 오시려나 궁금해하던 참입니다. 지금쯤이라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내셨겠죠? 그래, 알아내긴 했다네. 레이시치 경부는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녹차를 내오며 넌지시 물어봤다. 그럼 이제 사건은 다 해결된 거나 다름없겠군요. 하지만 레이시치 경부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질 않았어. 여보게 설군, 담배나 한 개 피주게나.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마코 담배라. 기분이 처질 땐 이렇게 독한 담배도 나쁘진 않겠지. 일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그러시는 겁니까? 서롱주가 물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고약하게 됐어. 경부는 마치 내뱉듯이 말했다. 그 자신의 낯빛만큼이나 어둡고 흐릿한 담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일단 그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게 순서겠지. 자네가 돌아간 뒤에 우리는 경성시내 여학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네. 그리고 이틀 만에 이화여전 영문과에 다니는 김미숙이라는 학생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네. 올해 나이 20살의 처녀로 교내 미술부의 부장이었다는군. 설군이 제시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되는군요. 나는 신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경부는 여전히 침중한 얼굴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가뜩과 친구들을 불러다가 시신을 보여줬네. 손 박사가 부검을 끝내고 다시 잘 꿰매놓긴 했지만 살이 썩으면서 역한 냄새가 풍기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네. 게다가 얼굴마저 그 꼴인지라 다들 시체를 보자마자 구역질을 하며 까무라치더군. 한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김미숙이 맞는다며 통곡을 하더라고. 체격이며 몸매가 비슷한 데다 손등에 사마귀도 똑같은 자리에 났고 목욕탕에 함께 갔을 때 본 허벅지의 화상 자국도 완전히 반박이라는 걸세. 경부는 말을 끊고 가슴 깊이 담기 연기를 빨아들였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희뿌연 연기와 함께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사해봤더니 김미숙은 전라도 전주지방 행색계 나는 지주집안의 맏딸이라더군. 본인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경성이나 도쿄의 전문학교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그녀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진학을 반대하고 시집갈 것을 강권했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 봄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무작정 상경해서 이화여전에 입학했다는군. 하지만 이화여전에 다니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내가 말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경부가 서둘러 입을 열었다. 그래, 한의사 양반 말대로야. 입학 당시 그녀는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는군. 가출할 때 들고 나온 폐물을 팔았더니 겨우 빠듯하게 학비를 치를 정도였다는 거야. 잠이야 기숙사에서 잘 수 있다지만 다른 것들은 돈을 주고 사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남는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는군. 김미숙은 영문과에 적을 뒀지만 학과 공부보다는 미술부 활동에 더욱 열심이었다고 하네. 실제로 미술에 상당한 소질을 보였기에 주변에서도 그쪽으로 나설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녀는 문부성 전람회에 작품을 내서 입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서양화를 공부했다는군. 하지만 변변한 화구를 살 돈조차 없어서 매번 선배나 친구들한테서 붓이나 물감을 얻었었다고 하네. 학과 공부를 할 책도 빌려보는 형편이었다는군. 그런데 말이지. 작년 이맘때부터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야. 학교 밖에 집을 구했다면서 기숙사에서 짐을 빼서 나가더니 하나부터 10까지 확 달라졌다는 거야. 수수한 치마 저고리 대신 화사한 양장을 걸치고 주말이면 화신상회 근처의 미장원에 가서 머리 모양을 다듬었다는군.
전에는 차마 욕심조차 내지 못하던 값비싼 물감과 붓도 종류별로 죄다 갖춰놓고 틈나는 대로 서점에 들러 잡지책도 사봤다는군. 그쯤 되면 학생치곤 꽤 풍족한 생활을 누린 셈이지. 작년 이맘때라면 김승택이라는 자가 집을 빌린 시기와도 딱 들어맞는군요. 서롱주가 녹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레이시치 경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네 말대로야. 뭐가 어찌됐건 간에 신원이 밝혀졌으니 시체가 썩을 때까지 방치해둘 이유가 없어졌지. 즉시 그녀의 본가로 전보를 쳐서 시신을 인수하러 오라고 했지. 다음날 새벽에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올라와 경성제대 법의학부로 몰려갔네. 그 다음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난리판이 벌어졌지. 어머니는 혼절하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고 남동생들은 살인법을 잡아내라며 아우성을 쳤다네. 그 사람들 달래느라 대학 사람들이 진땀을 쏙 뺐나 보더군.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그 가족도 불쌍하지만 경찰이 할 일은 그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체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수사에만 전력을 기울였네. 특히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어. 경부는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수염을 베베꼬며 설명을 계속했다. 김미숙 양은 자기 신변에 관해서 언급하기를 꺼렸다는 게 한결같은 증언이었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한 상대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던 백설란 양이 유일했다는 거야. 그래서 백양을 불러 이것저것 캐물어봤네만 이미 죽은 친구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입을 다물더군.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네. 어르고 달래던 중에 김미숙이 사귀던 남자가 살인범일 거란 얘기를 들려줬더니 태도가 싹 바뀌는 거야. 방금 전까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던 소녀가 갑자기 얼굴을 번쩍 들고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내뿜는데 그야말로 전설 속의 선녀가 따로 없더군. 경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만으로도 백양의 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백양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말하겠다고 했네. 범인을 잡을 수만 있다면 없던 말도 지어낼 기세더라고. 그녀 말로는 김미숙 양이 문제의 남자를 만난 건 작년 여름의 일이라더군. 방학을 틈타 경성 시내의 모 카페에서 여급으로 일하던 중에 녀석을 만났다는 거야. 그러다 작년 10월 무렵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는군.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 그거 왠지 경부님답지 않게 적나라한 표현이군요. 서롱주가 웃으면서 말했다. 레이시치 경부는 정색을 하고 손을 저었다. 이봐, 그 말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백양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고. 하여간 여학생들이라는 건 겉보기에만 조신하지 속은 완전히 여우라니까. 학교에서 대체 뭘 배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나마 얌전히 앉아있으면 기억기라도 하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남자하고 눈이 맞아 바람이 난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얘긴가. 자칫 소문이라도 났다간 혼사끼리 막히는 건 둘째치고 당장 학교에서 내쫓기겠지. 듣자하니 이화 여전은 학생들의 품행을 엄격하게 따지는 걸로 유명하다면서. 레이시치 경부는 담배를 뻐끔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김미숙 양은 남자친구에 관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던 게지. 자기 사생활 얘기를 들려준 상대는 오직 백설란 양 하나뿐이었다는군. 그녀라면 믿을 수 있다고 여겼는지 여름방학 때 남자를 만나게 된 사연에서부터 그의 원조로 집을 얻게 된 경이며 앞으로 기숙사를 나가 그림 공부에 전념하겠다는 결심까지 비교적 소상하게 털어놓은 모양이야. 하지만 문제의 남자가 누군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는군. 경성제대 출신으로 재작년에 도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모군이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걸세. 만에 하나 백양에게서 이야기가 새어나가더라도 남자에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겠지. 그럼 이름까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도 한참 고생하게 생겼군요.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서롱주는 보란듯이 손가락을 세우고 좌우로 까딱까딱 흔들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왕도순군. 근대화된 경찰을 우습게 보지 말게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람들을 채로 치듯이 걸러서 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다네. 경부도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경성제대 졸업자 명단에서 심시성 가진 사내를 줄여내고 그 중에서 도쿄 유학을 다녀온 자를 가려내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더군. 하지만 그만큼의 수고를 들인 보람은 있었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딱 하나뿐이었거든. 바로 이 녀석 말이야. 레이시치 경부는 품에서 우표처럼 작은 사진을 꺼냈다. 졸업 앨범에서 오려낸 사진으로 하얀 테두리 안에 검은 학사모를 쓴 청년이 찍혀 있었다. 얼굴선이 부드럽고 콧날이 서양 배우처럼 오뚝한 미남자였다. 하지만 살짝 비틀린 입가에선 타인을 얕잡아 보는 오만함이 느껴졌다. 이름은 심시헌. 나이는 26. 주소지는 신설정 174번지. 김미숙의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단층 주택에 살고 있지. 아, 바로 이놈이군요. 나는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이 녀석을 체포했습니까? 경부는 눈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맥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랬으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도 않겠지. 문제는 말이야. 녀석이 흔해 빠진 범죄자하고는 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였어. 심시연의 아버지는 평양 일대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신명섭이라네. 아마 자네들도 그 이름이 낯설진 않을 걸세. 얼마 전엔 미두시장에서 몇만 원이란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에서 화제가 되는 등 수완이 만만찮은 인물이지. 들리는 얘기론 일본 정계에까지 연줄이 닿는다는 거야. 경부는 짜증이 난다는 얼굴로 짧게 혀를 찼다. 심시연은 그자의 둘째 아들일세. 어릴 적부터 수재로 소문이 자자했다는군. 평양고보를 나와 경성제대 법학부를 자석으로 졸업했지. 그리고 2년 동안 동경제대에 다니며 형법을 전공하다가 작년 초에 들어왔다는군. 지금은 경성제대 법학부의 시마모토 교수 밑에서 조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라네. 아비인 신명섭은 계제를 부르며 유력한 가문의 딸내미 중에서 며느리감을 물색하고 있다더군. 오호라. 그렇다면 장차 대일본 제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인재로군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수 없는 노릇이죠. 아세아의 중심 국가인 일본의 선진적인 법률을 배워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두 어깨에 걸머진 훌륭한 젊은이가 살인이니 뭐니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죠. 압력, 가능성이라곤 얼음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서롱주는 신이 나서 천연덕스럽게 떠벌려댔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레이시치 경부는 무척이나 거북스런 표정이었다. 그는 끝까지 바짝 태운 꽁초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짓누르며 헛기침을 했다. 빈정대는 건 그쯤에 두게나. 자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간 당장 수갑을 채워 끌고 갔을 거란 사실을 명심해 두라고. 협박이나 다름없는 충고에 서롱주는 미소로 답했다. 뼛속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님. 진심이라곤 하나도 없군. 뭐 자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해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레이시치 경부는 투덜투덜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그 빌어먹을 녀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사하는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장차 검사가 될 놈이니 말이야. 양장호처럼 사소한 단서까지 깔끔하게 처리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게야. 범인이 경찰 관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자네 추측이 아주 틀린 건 아닌 셈이지.
그리고 경성대 동경제대까지 나왔다면 무섭게 똑똑하겠죠. 적으로 삼기엔 무척 걸크러운 놈이군요. 서롱주는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레이시치 경부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래, 아주 어려운 상대고 말고. 녀석의 이름이 나온 건 엊그제 새벽녘이었어. 아무래도 만만찮은 놈이다 싶어 야마시타와 기무라를 보냈네. 둘 다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순서로 믿을만한 친구들이지. 그들에겐 심시연을 만나 이것저것 해보되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끌고 오라고 일렀지.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이 자식들이 해가 중천에 닿던 다음에야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당했다는 거야. 경부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녀석의 집에 갔더니 먼저 식모가 얼굴을 내밀더라는군. 심시연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는 홀몸이니 살림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사건 당일 심시연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 식모라곤 해도 하루 종일 그 집에 붙어 사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점심때까지만 거기서 일하고 오후엔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야. 자기가 매시는 어르신이 한밤중에 어디서 뭘 하고 싸돌아다니는지 알래야 알 도리가 없지. 야마시타 일행은 식모한테선 캐낼 게 없다 여기고 안으로 들어가 심시연을 만났네. 한데 녀석은 경찰을 보고서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더라는 거야. 도리어 반갑게 맞이했다는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죽은 김미숙과의 관계를 물어봤더니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다라는 거야. 자기가 그녀의 애인이었노라고. 인정해서 불리할 게 없는 사실은 빨리 인정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나 보군요. 서롱주는 살짝 열린 창문 틈새로 뻐끔뻐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잿빛의 연기는 네모난 창틀 안에 펼쳐진 푸른 하늘을 굼실굼실 기어오르다가 어디선가 불어온 차가운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그런 속셈이었겠지. 그리고 녀석은 무엇 하나 부인하지 않았다네. 그녀에게 큰 돈을 들여 집을 빌려줬다는 것도, 가끔씩 변장을 하고 찾아가 미래를 즐겼다는 것도, 최근에 명망 있는 가문과 혼담이 오가는 것도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는 걸세. 하지만 살인사건과는 절대로 무관하다고 강변을 하더라는 거야. 당시 현장 부재 증명은 가능하더랍니까? 서롱주의 질문에 레이시치 경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네.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몸이 좋지 않아 줄곧 집에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는 걸세.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난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서롱주가 나서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복의 왕도성군, 물론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지. 입증할 방도도 없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 쪽에도 녀석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네. 경부는 손가락 마디를 우두둑 소리내어 꺾으며 투덜거렸다. 분하지만 설군의 말이 맞네. 아무튼 야마시타는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심시연에게 간단하게 집안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물어봤다는군. 녀석은 흔쾌히 허락했다네. 그래서 기무라와 함께 여기저기 훑어봤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더군. 당연한 일이지. 자기 목을 잴지도 모를 증거품을 언제까지나 집에 고이 모셔둘 리가 있나. 옷가지와 시계는 보자기에 돌멩이를 넣고 싸서 한강물에 던지거나 아니면 어디 파묻던가 했겠지. 그나시는 구두도 잊지 않고 처분했을 거야. 발자국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니까. 거울도 제게 버렸을 테고 말이야. 한마디로 헛고생만 한 셈이지. 그저 딱 하나 건진 게 있다면 김미숙이 남긴 초상화를 발견한 거랄까. 초상화라고요. 그건 또 뭡니까? 서롱주가 고양이처럼 두 눈을 깜빡거렸다. 말 그대로일세. 서재에 들어가 보니
녀석의 능글맞은 상판을 그대로 옮겨 그린 조상화가 한쪽 벽에 떡하니 걸려있더라는 거야. 경부는 두 손으로 윗몸을 덮는 커다란 사각형을 그리며 설명을 덧붙였다. 크기는 대충 이 정도인데 그림 아래쪽에 흘림체로 KMS라는 서명이 쓰여 있었다는군. KMS라면 김미숙의 이니셜이로군요. 그렇지. 김우라가 물어봤더니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그녀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리곤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인이 남긴 유작이기에 평생 소중히 간직할 거란 말도 덧붙이더라는 걸세. 서롱주는 담배 연기와 함께 비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로군요. 그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얼굴 한번 내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김우라가 그 점을 따지고 들었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나. 세간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나서질 못했다는 걸세. 거참, 편리한 변명이지. 하지만 약점을 찾기 힘든 변명이기도 하죠. 레이시치 경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그야 그렇지만 그런 녀석이 떠드는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갈 정도로 우리가 물러터지진 않아. 뒤이은 경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짜증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 어제 오전에 심시연을 서로 불러냈네. 서에선 녀석을 신문하는 동안 부하들을 시켜서 녀석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보니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빈틈없는 놈이더군. 뭘 물어봐도 여유작작한 얼굴로 막힘없이 척척 대답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살인사건하고는 무관하노라고 못을 박는데 뭐라고 반박할 건덕지가 없더군. 우린 유일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윤영천을 불렀지. 그 친구는 심시연을 보더니 김승택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날 밤 사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던 사람이 심시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니와 자신이 본 사람은 배불뚝이지 저런 말라깽이가 아니라며 손을 내줬더군. 몇 번이고 확인해봤지만 대답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 게다가 녀석의 집에선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했네. 수색조는 그야말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을 때까지 탈탈 털어가며 조사했네. 하지만 깨진 거울이나 찢어진 옷조각, 남자 신발 같은 건 흔적도 없다라는 거야. 내친 김에 그 일대 쓰레기통까지 다 뒤져봤지만 냄새나는 오물만 한 무더기 넘게 뒤집어 썼을 뿐이지. 몇몇은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심시연의 현장 부재 증명을 확인해봤네. 하지만 역시 별 성과는 없었어. 동네 사람들은 녀석이 근래 보기 드물게 실한 청년이란 칭찬만 늘어놓더라는군. 결국 해가 젖을 무렵엔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심시원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네. 아 글쎄 그랬더니만 이 자식이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날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부님께선 일 처리를 깨끗하게 할 줄 아시는군요. 내년에 제가 검사가 되면 꼭 경부님과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희죽었는데 정말이지 그 간들거리는 낯짝은 참고 봐줄 수가 없더군. 내가 경찰만 아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턱주가리를 돌려버렸을 걸세. 아, 레이시치 경부는 이빨을 부두둑 갈았다. 하지만 서롱주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킥킥대며 웃어댔다. 뭐 그 친구가 정확히 보긴 했군요. 경부님께선 일처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아시는 분이죠. 자네까지 날 놀리는 건가? 난 어젯밤에 너무 분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네. 눈만 감으면 그 망할 놈의 추저분한 상판떼기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베개를 질겅질겅 씹어대며 화풀이를 했다고. 레이시치 경부는 발끈해서 빽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정도로 서롱주의 장난기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거 참 큰일이군요. 하지만 여기 있는 한의사 왕도순 군에게 수면 부족을 치료받으러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 아니겠죠?
경부는 증기기관차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농담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게. 하나도 재미없으니. 이봐, 난 말이지. 10수년이 넘도록 경찰 밥을 먹은 사람이야. 비록 추리는 내가 자네보다 못할지 몰라도 경험은 훨씬 많이 쌓았다네. 그리고 경험에서 비롯된 내 감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빌어먹을 심시연이라는 놈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그러니 당장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감방에 쳐넣으라고. 서롱주는 담뱃불을 끄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경험에 의거한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만큼은 경부님의 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3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심시연이라는 인물은 제가 추리한 범인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칠 정도죠. 두 번째로 그에겐 김미숙을 살해해야 할 확실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정황 증거는 심시연에게 불리한 것뿐입니다. 문제는 녀석의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길 찾아온 거라네. 이 가증스런 놈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놔둘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런 자가 법관이 되도록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 말이야. 안 되지, 안 돼.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만천하에 밝혀 죗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하네. 그러니 설군,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걸세. 제발 도와주게나. 레이시치 경부는 머리까지 숙이며 부탁했다. 서롱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답했다. 레이시치 경부님, 저 역시 범죄자가 자유롭게 활개치고 다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을 해친 흉악무도한 자는 반드시 정의의 절대로 응징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기꺼이 힘을 빌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경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서롱주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찻잔을 비우며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다. 그런데 설군, 어디서부터 시작할 셈인가? 증거를 찾을 텐가? 아니면 심시연을 만나볼 텐가? 당연히 심시연이란 놈부터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 기왕이면 녀석의 집에 직접 찾아가는 편이 좋겠지. 이웃들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거니와 내 나름대로 집안을 수색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러자 경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시원하게 외쳤다. 좋네. 조선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란 말이 있다지. 이런 건 뒤로 미룰 필요가 전혀 없는 일 아닌가. 밑에 차를 대뒀으니 그걸 타고 가보도록 하세. 그런데 녀석이 집에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레이시치 경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대답했다. 오늘은 시마모토 교수의 강의가 없는 날이지. 더구나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쉬는 날엔 함부로 외출하지 말고 방구석에 얌전히 처박혀 있으라고 내 단단히 그에게 주의를 줬으니 집에 있을 걸세. 그러니 걱정 붙들어 매게나. 심시연의 집은 신설정 한복판에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선 걸어서 4-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가까운데 범인이 살고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나. 어렵고 복잡한 수수께끼일수록 그 실마리는 단순하고 쉬운 법이라네. 서롱주의 말이었다. 김미숙을 찾아갈 때는 집에서 변장을 하고 나왔겠군.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그랬다가 옆집 사람들 눈에 띄기라도 하면 그게 되려 큰 낭패지. 멀쩡해 보이는 총각이 괴상한 차림새로 외출을 한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릴 테니까. 아마 녀석은 집에선 맨 얼굴로 나와 인적이 없는 골목에 숨어서 몰래 색안경을 쓰고 수염을 붙였을 걸세. 나는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오,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겠군. 서롱주는 걸음을 옮겨 왼쪽 옆집으로 갔다. 그리고 문가에 붙어있는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면서 뚱한 얼굴의 중년 여인이 나왔다. 서롱주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요 며칠 새 옆집인 심시내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진 않았는지요? 거참 별꼴이네. 아니 댁이 뭔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온성을 높였다. 보다 못한 레이시치 경부가 모자챙을 어루만지며 헛기침을 했다. 그제야 경찰 제복이 눈에 들어왔는지 아이고 경찰이시네. 그럼 경찰이라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옆집 총각은 조용하고 착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자꾸 경찰이 찾아와서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네. 그런가요? 부인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으면 좋겠군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서롱주는 꾸벅 머리를 숙이고 물러났다. 여인은 불안한 눈초리로 힐끔거리며 문을 닫았다.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니.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 왕도성군, 그거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라네. 전에도 말했다시피 거울이란 건 깨기도 힘들고 처분하기도 어렵지. 그런데 주변에서 깨진 거울 조각이 발견되지 않고 옆집에서 거울 깨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면 거울은 녀석의 집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아니지. 거울을 이불에 써서 망치로 두들겼으면 깨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마당에 파묻었을 수도 있지. 레이시치 경부의 말에 서롱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랬다면 이불 하나를 통째로 버려야 했을 겁니다. 마당에 묻었다면 새로 흙을 덮은 흔적이 남아 있었을 테고요. 어제 그런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지. 하지만 경부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대체 그만한 크기의 거울을 집안 어디에 숨길 수 있겠나? 어제 내 부하들이 장롱 뒤쪽의 좁은 틈새까지 놓치지 않고 찾아봤지만 눈에 띄는 거라곤 수북한 먼지뿐이었다네. 장롱 뒤쪽이라. 녀석이 정말 머리가 좋다면 그렇게 아니한 곳에 숨길 리는 없죠. 그럼 어디 감춘단 말인가? 그걸 지금부터 알아내야죠. 서롱주는 그렇게 말하면서 심시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에 손을 얹었다. 찌르렁거리는 벨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잠시 후 대문 건너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누구요? 종로경찰서 레이시치 경부요. 경부가 큰 소리로 외치자 삐거덕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다. 그리고 심시언이 직접 나와 우리를 살갑게 맞이했다. 이런, 레이시치 경부님께서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함께 오신 분들께서도 경찰이신지요? 녀석은 중키에 조금 마른 체격으로 점잖은 색깔의 조끼와 기지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흉악한 살인범하곤 거리가 멀었다. 그보다는 대학가나 번화가를 오가는 유복한 인텔리의 전형과도 같았다. 그리고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으며 사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야비한 인상이었다. 아니, 이 사람들은 경찰이 아닐세. 여기 이쪽이 서롱주군, 이쪽은 왕도성군일세. 자네하고 긴히 나눌 얘기가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네. 레이시치 경부가 우리를 소개하자 심시언은 잠옷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라, 이제 보니 경성에서 소문난 탐정인 설홍주 씨였군요.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심시언이라고 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서롱주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물었다. 소문에 듣자 하니 설홍주 씨는 앉은 자리에서 흉악범을 잡는다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나친 과장이군요. 요즘은 너무 머리가 좋은 범죄자가 많아서 경부님과 마찬가지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롱주는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하지만 심시언은 그 정도의 도발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넘겼다. 그거 정말 큰일이로군요. 바람이 찬데 어서 안으로 들어들 가시죠. 내 감주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서롱주의 귀에 대고 수근거렸다. 여보게 설군. 저 친구 여간 내기가 아니군 그래. 그러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놈이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상대야.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해야겠어. 서롱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했다. 좁은 정원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널찍한 거실이 나왔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곤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다. 탁 트인 창가 옆에는 기다란 탁자가 붙어 있었다. 심시어는 거기서 방석을 깔고 자리를 권했다. 자, 여기들 앉으시죠. 전 감주를 내오겠습니다. 우리가 방석에 엉덩이를 붙이는 동안 부엌에 들어갔던 심시언이 커다란 쟁반에 감주잔을 받치고 들고 나왔다. 소박 한 잔이 눈앞에 놓이고 코끝을 찔렀다. 우리 집 식모가 점심밥을 지으면서 같이 만든 겁니다. 따뜻할 때 어서들 드시죠. 쟁반을 치운 심시언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서롱주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시선은 탐색전을 펼치는 권투 선수들처럼 정면으로 부딪혔다. 차가운 불꽃이 튀기며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공치사를 했다. 집이 참 깨끗하군요. 아, 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돼지우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그리 깔끔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심시연이 이죽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종로서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경부님 부하들이 온 집안을 뒤집어 놨더군요. 별 수 없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쓸고 닦고 대청소를 했더니 이렇게까지 깨끗해졌지 뭡니까. 집안이 깨끗하니까 마음까지 상쾌해지더군요. 앞으로는 집안 청소를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레이시치 경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러나 서롱주는 차갑게 냉소할 뿐이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깔끔을 떨며 청소를 해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이 그렇죠. 공연히 손을 댔다가 귀중한 단서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경찰의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요. 배우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죠. 현장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수년 전에 함경도의 어떤 여인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객실에 묵고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이 칼부림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보니 피투성이어야 할 방은 빗자국은커녕 먼지 하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방바닥에 누워있어야 할 시체는 여인숙 뒤뜰에 끌려나가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여인숙 주인이 한 짓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방을 그대로 놔두면 재수가 없다는 속설을 신봉한 나머지 사람을 부려 시체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바닥은 물걸레로 박박 닦고 벽지를 새로 붙인 거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무지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의 사명은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죠. 심시연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서렁주의 눈에는 경멸감이 떠올랐다. 전자가 스스로의 우월한 자질을 이용해서 정점에 서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면 후자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믿는 박애주의자였다. 그런즉슨 그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감주가 아쉽겠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심시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서롱주는 감주잔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다. 그 대신 담뱃갑을 꺼내들었다. 그보다
담배 한 대 피워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요. 하지만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 재떨이는 없군요. 여기 이 쓰레기통을 재떨이 대신으로 쓰십시오. 심시어는 방구석에 있던 쓰레기통을 서롱주 쪽으로 밀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신다니 제가 피우면 실례가 되겠군요. 서롱주는 담뱃갑을 다시 집어넣고 쓰레기통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심시현 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네, 며칠 전에 저 아래 신설정 23번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이겠죠. 피해자인 김미숙은 제 애인이었으니까요. 심시어는 태연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서롱주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시신이 발견된 건 11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된 탓에 피해자 신분을 밝히는 데에만 며칠이란 시간이 걸렸죠. 만일 심시현 씨가 진작에 경찰에 출두해 그녀가 누구인지 증언해줬다면 보다 신속하게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예,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임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일로 이름에 오르내리면 어쩌나 싶더군요. 심시어는 고개를 레이시치 경부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경부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공직에 나간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괜한 일로 흠이라도 잡혔다간 언제 자리에서 내쫓길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경찰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레이시치 경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서롱주는 도끼 눈을 하고 심시언을 노려봤다.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군요. 그녀는 당신의 애인이었습니다. 애인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하긴 어렵군요. 서롱재 씨, 저는 미숙이를 마음으로 성원하고 물질로 뒷받침해주는 후원자였습니다. 미숙이의 예술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천사였습니다. 자유로이 그림을 그리게 해준 것은 오로지 제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대단하시군요. 그렇다면 밤늦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 미래를 즐긴 건 대체 뭡니까? 미래라는 천박한 단어로 우리들의 관계를 모욕하진 말아주십시오. 육체적인 관계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열렬한 자유연애의 신봉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땅에선 여전히 자유연애를 제약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만날 때는 부득이하게 변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말이죠. 심시언의 능수능란한 답변에 서롱주는 가볍게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사건 당일 11월 4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날은 강의도 없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시언은 떡 부러지게 대답했다. 서롱주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집안 어르신께서 혼담을 주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게 어울리는 신부감을 찾아주겠다며 제 아버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자유연애의 신봉자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아버님께서 장가를 들라고 하시면 김미숙 양과의 관계는 어쩔 셈이었습니까? 뭐 아무리 제가 자유연애의 신봉자라고 한들 가문과 아버님께 거역할 수 없는 노릇이죠. 심시언은 거침없이 말했다. 실은 이미 미숙이한테는 그 얘기를 해뒀습니다.
미숙이도 제 입장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삼키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서롱주가 눈썹을 곤두세우며 묻자 심시연은 턱을 앞으로 내밀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물론 사실이지요. 미숙이는 작별 선물로 제 초상화를 그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시켜 저에게 선물한 것이 사건 바로 전날의 일이었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군요. 작별 선물로 초상화를 그려줬다. 그거 꽤나 의미심장하군요. 그 초상화를 제게 보여줄 수 있으신지요? 그야 어렵지 않죠. 이쪽으로 오시지요. 심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문을 열었다. 서재는 거실만큼이나 넓은 방이었다. 문 맞은편 창가엔 작은 책상이 있고 좌우로는 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늘어섰다. 그리고 창문 바로 옆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가로 두 척, 세로 세 척의 두꺼운 나무 액자에 갇힌 그림. 그것은 심시연의 상반신을 그린 초상화였다. 그 초상화는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절충 또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부름직했다. 옷주름처럼 세세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얼굴은 실제보다 몇 배로 미화시켜 그렸기 때문이다. 네모난 액자 속의 심시연은 천진난만한 소년처럼 해맑은 얼굴이었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옆에 서 있는 심시연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억지로 짜낸 듯한 역겨운 미소였다. 참 잘 그린 그림이죠. 너무 잘 그려서 이 세상의 것이라곤 여겨지지 않을 정도군요. 서롱주는 콧방귀를 끼며 그림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요모조모 뜯어봤다. 넓은 붓으로 대범하게 칠한 배경에서 가느다란 붓으로 세밀하게 그린 머리카락으로 하얀색 셔츠에서 검은색으로 쓰인 KMS라는 글씨로 분주하게 시선을 옮기며 관찰했다. 마침내 서롱주는 그림에서 눈을 떼고 물러났다. 소재로 삼은 대상이 살인 용의자란 사실을 제외하면 뭐 하나 특이할 게 없는 평범한 그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엔 미진한 기색이 남아있었다. 잠깐 액자를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서롱주 씨, 설마 아니 이 그림 뒤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심시연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조사할 때는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벽에서 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들춰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옆으로 좀 비켜주시죠. 이 소중한 그림에 상처라도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심시연은 두 손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레 들어올렸다. 자, 뭐가 있는지 마음껏 보시죠. 여태껏 액자에 가려져 있던 하얀 벽지가 드러났다. 눈을 부릅뜨고 액자와 벽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살펴봤지만 보이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액자 뒷면도 보고 싶군요. 서롱주의 요구에 심시연은 불쾌하다는 듯이 눈꼬리를 올렸다. 그거 참 별걸 다 보려고 아시는군요. 그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액자를 약간 옆으로 틀었다. 액자 뒷면엔 캔버스를 받치는 합판이 끼워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서롱주의 낯빛은 실망으로 얼룩졌다. 아무것도 없군요.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뭐 실례랄 것까지야. 심시연은 액자를 되돌려 놓으며 얼굴을 누그러뜨렸다. 기왕 실례한 김에 다른 방도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서롱주의 말에 심시연은 두 손을 주머니에 꽂아 넣고 책상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며 느긋하게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지요. 우리는 거울을 찾아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서롱주는 축축한 습기로 젖은 지하실의 콘크리트 바닥에 확대경을 들이대기도 했다.
귀쾌한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잡동사니로 가득 찬 나무 상자를 뜯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됐을 뿐 끝내 어디서도 거울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 뭔가 찾으셨습니까? 심시어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물었다. 서롱주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아니요, 적어도 제가 찾던 건 없는 것 같군요. 아니면 잘 숨겨져 있거나 말이죠. 저런, 그랬습니까? 이거야 전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인데요. 뭔가 오해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는 키들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서롱주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줬다. 그리고 유들유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여간 탐정일도 쉽지는 않군요. 이렇게 먼지투성이가 되도록 고생을 해도 헛다리를 짚으면 말짱 도루묵이니 말입니다. 이젠 슬슬 수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고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롱주는 임을 앙담은 채 몸을 획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심시어는 현관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대문 근처까지 배웅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멀리 나가진 않겠습니다. 녀석은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를 올렸다. 서롱주는 무성의하게 고개를 까딱거렸다. 네, 멀리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죠. 또 볼 일이 없다면 좋겠군요. 심시어는 우리의 등에 대고 그렇게 소리쳤다. 뒤이어 대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거참, 정말 지독하게 짜증나는 놈이군. 내가 투덜거렸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나. 아주 어려운 상대라고. 레이시치 경부는 모자를 눌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롱주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군. 그래, 이제 어쩔 셈인가. 그러자 이번에는 서롱주가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글쎄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군요. 설마 두 손 두는 건 아니겠지? 경부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 말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힌 건 사실입니다. 여기 오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녀석의 집 어딘가에 거울이 숨겨져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단 말이로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서롱주는 옷깃을 여미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전 잠깐 산책이라도 하면서 머리를 식혀야겠습니다. 경부님 먼저 돌아가시죠. 뭔가 생각나는 대로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게. 난 요 근처에서 녀석을 감시하고 있는 부하들을 만나보러 가겠네. 경부는 담장 아래 세워둔 차에 올라탔다. 경찰차는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갔다. 왕도순군, 자넨 어쩔 텐가? 서롱주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 어차피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 자네 산책에 동참하도록 하겠네. 그런가? 그거 고맙군 그래. 하지만 별로 즐거운 산책길이 될 것 같진 않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산책이었다. 초겨울 오후의 햇빛은 열기가 없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코트의 목깃을 바짝 세우며 입을 열었다. 일이 아주 어렵게 됐네. 이대로라면 녀석을 붙잡기는 영 그른 것 같군. 서롱주는 묵묵부답이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복의 설군,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건가? 서재 초상화. 서롱주의 대답이었다. 아, 그거. 나도 깜짝 놀랐네. 그 밉살스런 낯짝을 무슨 동화 속의 왕자님처럼 그려놨으니 말이야.
초상화라기보다는 상상화라고 해야 되겠더군. 글쎄,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 아닐세.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그는 도랑을 건너뛰어 빈 땅으로 들어갔다. 두껍게 깔린 모래가 밟히며 서걱서걱 상쾌한 소리를 냈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그림에 관해선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네. 겨우 화풍을 분간할 정도의 지식을 쌓았을 뿐이라고. 그러니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네. 뭐 나 역시 서양화나 동양화나 내 전공 분야가 아니니 도움을 줄 수는 없겠구만. 한의학이라면 내가 전문가지만 말이야. 설ong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머리를 아래 위로 크게 흔들었다. 그렇지. 벽에 막혔을 때는 혼자서 끙끙거리기보단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전문가를 만나봐야겠어. 전문가? 누구 말인가? 당연히 미술 전문가를 만나야지. 미안하대만 자네 먼저 화숙집에 들어가겠나. 나는 좀 가볼 데가 있네. 우리는 모래밭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전차역 갈림길에서 설ong주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여기서 전차를 타고 가게나. 난 여기서 택시를 잡아야겠네. 그러지. 저녁 때까진 돌아올 수 있겠나? 글쎄, 잘 모르겠군. 늦을지도 모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을 먹게. 그럼 나 먼저 가네. 마침 조금 떨어진 곳에 빈 택시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설ong주는 한달음에 달려가 택시를 붙잡았다.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전차를 타고 화숙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엔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묵혀둔 잡지책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넘도록 설ong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별 수 없이 혼자 식당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날 저녁엔 허도순 부인이 솜씨를 부린 동태찌개가 나왔다. 아, 이거 정말 맛이 일품이군요, 부인. 설군이 같이 먹지 못하는 게 유감천만입니다. 나는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허도순 부인은 무뚝뚝한 얼굴로 투덜거릴 뿐이었다. 누가 아니래요. 하여간 먹을 복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왕 선생님이라도 많이 드세요.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설ong주의 목소리가 뒤를이었다. 왕도순 군, 지금 집 안에 있나? 하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말이 맞네요. 허부인은 혀를 찼다. 네, 그리고 저도 식사를 하긴 그른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설ong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쏜살같이 식당으로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이거 미안하게 됐군. 식사 중이었나. 하지만 자네도 부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왔지. 사건의 마지막 장면을 놓치고 싶진 않겠지. 그러니 어서 코트를 입고 내려오게. 그야 당연하지. 나는 젓가락을 놓고 신이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ong주는 허부인에게 머리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 허부인, 오늘 저녁 차는 동태찌개였군요. 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참 아쉽게 됐군요. 다음번 요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껏 차려놓은 요리도 먹지 않으면서 별걸 다 기억하네요. 허부인은 잔뜩 뿔이 난 얼굴로 툴툴거렸다. 설ong주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다는군요. 조심하시죠. 그러자 허부인은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며 장탄식을 했다. 아이구야,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나는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 코트를 입고 왔다. 밖에선 레이시치 경부의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뒷좌석에 설ong주와 함께 들어가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부가 말을 걸었다.
또 보게 됐네, 왕도성군. 네, 그렇게 됐군요, 경부님.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차는 전조등을 켜고 길을 달렸다. 빛이 물러가기 시작한 세상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둠, 그리고 고요한 정적이었다. 드문드문 세워진 가로등 불빛은 어둑어둑한 길을 밝히기엔 너무 흐릿했다. 가끔씩 들리는 개 짖는 소리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파묻혀버렸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나는 목청껏 소리쳐 물었다. 서롱주는 짧게 대답했다. 심시연의 집. 이 늦은 시간에 거긴 또 뭐하러 간다고? 당연히 녀석의 손에 수갑을 채우러 가는 거지. 뒤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이 한순간 차내를 밝혔다. 흐릿한 빛과 깊은 어둠이 차례로 교차하는 가운데 서롱주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이라도 추리해낸 모양이군. 맞아. 실은 경찰제대 미학과의 미야자토 교수를 만나 서양화의 역사에 대해 유익한 강의를 듣고 왔지.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였어. 특히 네덜란드 화란 유화의 기법에 관해선 참으로 많은 걸 알게 됐지. 서양화 역사의 유화 기법, 그건 또 뭔가? 레이시치 경부 역시 등받이 너머로 고개를 바짝 돌려 서롱주를 쳐다봤다. 경부의 눈 밑에는 걱정이 그림자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 여보게 설군. 내가 이렇게 자를 가지고 나온 건 서양화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듣고 싶어서가 아닐세. 자네가 전화로 심시연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건 경부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만 전 아까 통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만 했죠. 허참, 지금 나하고 말장난이라도 하자는 건가? 커다란 트럭이 굉음을 울리며 우리 차를 앞질렀다. 트럭에서 쏟아지는 전조등 불빛에 차 안이 빛으로 물든 순간 짧고 강렬한 조명 속에서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레이시치 경부의 얼굴이 보였다. 또 허탕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심시연은 법이란 법은 죄다 꿰차고 있는 놈이라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어설프게 건드려봐야 이쪽만 손해란 말이야. 서롱주는 팔짱을 끼고 몸을 좌석에 묻었다. 그러더니 길게 하품을 하고 입맛을 다시며 눈꺼풀을 내리깔았다. 어차피 녀석의 집에 도착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전 그때까지 눈 좀 붙이고 있겠습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더니 피곤해서 말이죠. 자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온단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미리 경고해두지. 그 잘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녀석의 놀림거리라도 되는 날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녀석에게 채울 수갑과 쇠고랑을 자네에게 대신 채우겠네. 그리고 종로서 유치장에 쳐넣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편이 좋을 거야. 레이시치 경부는 당장이라도 서롱주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서롱주는 흐느적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신설정. 심시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은 뒤였다. 초인종 소리에 맞춰 문이 살짝 열리면서 심시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멀리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에 예의 역겹고 능글맞은 미소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또 오셨군요, 경부님. 그리고 왕도손 씨, 서롱주 씨. 이 늦은 밤에 대체 무슨 볼일로 오신 겁니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얼굴엔 전혀 사과의 빛이 보이지 않았다. 심시연은 짐짓 놀란 척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저런... 그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들어오시죠.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 몇 번이라도 확인시켜 드려야죠. 우리는 심시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부터 거실까지는 전등불이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 탁자에 낮에 없었던 재떨이와 담뱃갑이 보였다. 아까 경부님이나 서롱주 씨한테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손님이 또 올지도 몰라. 좀 전에 가게에 나가 재떨이와 담배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또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심시어는 서롱주에게 담배를 건넸다. 자, 여기 이 담배는 시키시마입니다. 한 대 피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례지만 서롱주 씨가 이런 고급 담배를 피울 기회는 자주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공손한 권유 뒤에 숨겨진 것은 지독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서롱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담배는 됐습니다. 이미 목이 아플 정도로 많이 피웠거든요. 그보다 지금은 서재에 걸린 초상화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는 서재문을 열고 불을 켰다. 백열등이 방 안을 밝히면서 어둠에 잠겨있던 초상화가 눈앞에 나타났다. 서롱주는 일직선으로 초상화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콧대가 부딪힐 정도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는 그림을 감상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신비하니 철저하게 배제된 눈빛으로 그림이라는 객체를 낮에 봤을 때보다 더욱 면밀하게, 더욱 집요하게 관찰했다. 몇 시간 같은 몇 초가 흘렀다. 서롱주는 싱긋 미소 지으며 한 발 두 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곤 갑자기 열렬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로 잘 그린 그림이군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작품은 먼 훗날 반드시 걸작의 반열에 들 겁니다. 난데없는 찬사의 말에 심시어는 머리를 갸우뚱 기울였다. 레이시치 경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난데없이 웬 걸작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건가? 서롱주는 대답 대신 엉뚱한 질문을 되던졌다. 레이시치 경부님, 경부님은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술? 그런 건 왜 묻는 건가? 레이시치 경부는 눈을 깜빡거렸다.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음악이건 사진이건 그림이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적인 충족감을 선사해주는 것이 예술 작품이죠. 하지만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독창성을 가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듣다 못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어리를 끊었다. 여보게 설군, 지금은 사건을 수사로 온 게 아닌가. 예술로는 나중에 펼치도록 하게나. 그러자 서롱주는 그림 액자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예술론이야말로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네. 왜냐하면 김미숙은 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기법을 시험했기 때문이지. 새로운 기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건 어딜 봐도 평범한 유화일 뿐인데. 말 한번 잘했네, 왕도성군. 자넨 평범한 유화를 어디에 어떻게 그리는지 알고 있는가? 내 비록 예술엔 무지하네만 그쯤은 알고 있네. 천으로 된 캔버스에 기름에 갠 물감을 발라서 그리기 때문에 유화라고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입술을 삐죽이 내밀며 반문했다. 바로 맞췄네. 캔버스는 사각형의 나무 틀에 촘촘하게 싼 아마포를 씌워서 만들지. 보통은 그 위에 악효를 바르고 초벌칠을 해서 화면을 고르게 한 다음 붓질을 하네. 하지만 아무리 두껍게 칠을 하더라도 맨 밑바닥에 깔린 천을 감출 수는 없지. 어느 정도는 화포의 재질감이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이 그림을 잘 보게나. 이게 과연 보통의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되나? 천의 질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서롱주의 손가락은 격렬하게 소용돌이 치는 붓질의 흔적을 따라 움직였다.
거칠고 힘찬 붓자국. 하지만 그 아래 깔린 것은 격자 무늬의 재질감이 아니었다. 밑바탕에 자리 잡은 것은 투명한 밋밋함. 오직 그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군. 적어도 캔버스에 그린 건 아닌 것 같네. 나무판에라도 대고 그린 걸까? 아니, 나무판에선 이렇게까지 매끈한 질감을 얻을 수 없겠지. 그 순간 서롱주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칼을 꺼냈다. 철컥거리며 튀어나온 칼날에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 그림의 크기, 재질,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뿐이라네. 심시어는 두 눈을 치켜뜨며 소리 질렀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요? 하지만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서롱주가 먼저 칼을 휘둘렀다. 예리한 칼끝이 그림의 모서리에 부딪혔다. 하지만 종이나 캔버스가 찢어지는 둔탁한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대신 쨍 하는 청명한 쇳소리가 공기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두껍게 말라붙은 물감이 조각조각 부서지면서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차갑고 무표정한 은빛 광채. 그것은 거울에 반사된 백열등의 빛이었다. 그래 이거지. 이건 거울에 그림을 그린 거야. 김미숙 양의 집에 걸려있던 바로 그 거울에 말이지. 그와 동시에 심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녀석은 황급히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쪽에는 사람 잡는 일에 도 같은 레이시치 경부가 있었다. 경부는 재빨리 팔을 뻗어 심시연의 허리춤을 붙잡고 발을 걸었다. 심시연은 문지방 앞에서 보기 흉하게 거꾸러지며 이마를 바닥에 부딪혔다. 레이시치 경부는 육중한 몸뚱이로 잽싸게 녀석을 깔아뭉개고 발을 뒤로 비틀었다. 심시연은 눈을 까디집고 돼지처럼 울부짖었다. 이건 나는 검사가 될 거라고. 빌어먹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그래, 검사 나리께선 대체 뭐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시는 거요? 레이시치 경부가 비꼬듯이 물었다. 심시연은 비짓함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두려움. 밀물처럼 닥쳐오는 두려움이 심시연의 의지를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이제 녀석은 몸을 와들와들 떨며 이빨을 맞부딪혔다. 오만함이 사라진 얼굴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파리해졌고 자신감이 사라진 눈빛은 구정물처럼 흐릿해졌다. 서롱주는 그림을 들어서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뒤집어 눕혔다. 뒷면에 나무판을 벗기고 액자틀을 드러내자 겹쳐진 채 감추어왔던 얇은 거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 둘, 셋, 넷. 거울의 숫자는 모두 4장이었다. 그림이 그려진 것은 심시연의 최상화가 그려진 한 장뿐이었다. 나머지 3장의 거울은 번쩍이는 표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다만 가장자리에 물감이 튄 흔적이 살짝 엿보였다. 서롱주는 팔짱을 끼고 심시연을 내려다봤다. 주멈하고 냉정한 심판자의 눈빛으로. 심시연 씨, 사건 당일에 김미숙 양의 집에서 도둑 맞은 거울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심시연은 무트로 끌려 나온 물고기처럼 버둥거리며 악을 썼다. 그건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야. 그 망할 년의 집에 있던 거울이 아니라고.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거울들이 걸려있던 아틀리에 벽에는 끊어진 물감 자국이 남아있으니까요. 당신 초상화가 그려진 거울을 가져가서 맞춰보면 아마 톱니바퀴처럼 딱 들어맞겠죠. 그러니 이제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기지 마. 진짜 난 검사가 될 거야. 검사란 말이야. 너희처럼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어서 날 놔줘. 검사라는 직책은 어디까지나 직책일 뿐 면죄부가 될 순 없지. 서롱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리고 경멸과 멸시 한마디가 뒤를 이었다. 그런 것도 모르다니
아무래도 헛공부를 한 것 같군. 심시어는 한참 동안 눈을 희번덕거리다가 충격으로 추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땅바닥으로 떨궜다. 그리고 멍청하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영혼처럼 계속될 것만 같은 신음소리를 흘렸다. 레이시치 경부는 수갑을 꺼내 심시원의 손목에 채웠다. 그리고 녀석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통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심시연, 너를 김미숙 양의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레이시치 경부와 함께 종로서에 간 서롱주는 자정이 넘은 뒤에야 돌아왔다. 나는 사건 해결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백주 한 병을 땄다. 우리는 잔이 찰랑찰랑하도록 술을 가득 따라 단숨에 쭉 들이켰다. 상쾌한 향기가 목젖을 찌르고 뜨거운 불길이 배를 달궜다. 그래, 녀석은 어찌 됐는가? 내가 그렇게 묻자 서롱주는 술잔을 입에서 떼고 씩 웃었다. 심시연은 유치장에 들어갔다네. 감방 안에서 찌그러진 몰골은 겨울철 허수아비보다도 형편없더군. 약속된 검사석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곧장 피고석으로 직행하게 됐으니 억장이 무너진 지경이겠지. 무너지다 못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 나는 무릎팍을 치면서 깔깔거렸다. 그리고 술병을 들어 빈잔을 채웠다. 그런데 녀석의 초상화가 캔버스가 아닌 거울에 그려졌다는 사실은 언제 알아차린 건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 서롱주는 정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본격적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눈치챘지. 보통의 유아하고는 달리 녀석의 초상화는 바닥의 질감이 묘하게 매끈매끈했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경성지대로 가서 미화과의 미야자토 교수님을 찾았지. 교수와는 예전에 손다익 박사님을 통해 안면을 튼 사이였거든. 나는 교수에게 그 초상화에 관해서 내가 관찰한 사실을 상세하게 말했네. 그랬더니 교수께서 캔버스가 아니라 동판이나 철판에 그렸을 때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 유화라는 건 그저 캔버스에 그리는 게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화란인들은 동판에 유화를 그렸다는군. 밑바닥에 악효를 바르고 초벌칠을 단단히 하면 돌바닥에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확신이 생겼네. 심시연의 초상화는 거울 위에 그려진 게 분명하다는 확신 말이야. 아틀리에에 남아있던 김미숙의 누드 자화상은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 조금만 마무리를 하면 될 정도였지. 더 이상 거울에 벗은 몸을 비춰볼 필요는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녀는 머리가 굳어진 늙은 화가가 아니라 젊고 도전적인 화가였네. 쓸모 없어진 거울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웠겠지.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거야. 저 거울에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리고 변덕스러운 예술가의 열정이 들끓어올라 그녀를 사로잡았겠지. 누드 자화상의 마무리까지 미뤄가며 새로운 작품에 달라붙을 정도로 말이야. 그녀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놓고 잠시 고민했을 거야. 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진 않았겠지. 그보다는 누드화를 그릴 때 거울에 비쳤던 자신의 모습 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 심시연의 모습을 겹쳐 그리기로 마음먹은 거라네. 어떤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지 않나? 보통의 남자 화가라면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걸세. 그렇게 그녀는 벽에 걸린 거울에 직접 붓을 대고 그림을 그렸네. 바로 그래서 물감이 튀어 아틀리에 벽과 옆에 거울에도 물감이 묻은 거야. 그러고 보니 내가 액자를 들어보겠다고 할 때 녀석이 소중한 그림이니 어쩌니 하는 핑계를 대며 직접 나섰던 이유가 뭔지도 알 것 같더군. 그 무게 차이로 안에 캔버스가 아닌 거울이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들통날까봐 그랬던 거겠지. 하지만 그건 지나친 걱정이었어. 왜냐면 서양화 액자만 해도 상당히 무거운 물건이거든. 직접 들어보더라도 액자 때문에 무거운 것이려니 하고 난 그냥 넘어갔을 걸세.
내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추리를 하는 동안에도 미야사토 교수는 쉬지 않고 떠들어대더군. 덕분에 화랑과 독일, 불란서와 영국에서 근대 회화가 수립되는 과정을 대충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지. 뭐 그것도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얘기였지만 내겐 길게 듣고 있을 여유는 없었네. 심시원의 초상화는 그 거울은 녀석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뿐이니 혹시라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그걸 없애버리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확보해야 했네. 그래서 나는 교수실에 전화를 빌려 레이시치 경부를 불렀지. 그 다음의 일은 자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일세. 하여간 기가 막히군. 거울에 그림을 그렸다니 말이야. 그렇지.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랄까. 미야자토 교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그런 게 가능하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을 걸세. 우리는 다시 술잔을 부딪혔다. 하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잔을 비운 뒤에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 녀석이 그런 흉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이유는 역시 혼담 때문이었나? 물론이지. 심시연에게 있어서 김미숙과의 연애는 어디까지나 불장난일 뿐이었어. 평생의 동반자로서 자신의 장래를 탄탄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명망가의 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런데 김미숙은 등을 떠민다고 해서 순순히 밀려날 정도로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년 과감하게 행동할 줄 아는 신여성이었지. 그녀는 심시연에게 집안에서 추진하는 혼담을 거부하고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것을 요구했네. 만일 거부한다면 경성시내의 신문에 예비 검사의 추문이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꼴을 보게 될 거란 협박까지 곁들였다고 하더군. 그런데 상대가 좋지 않았던 거야. 오만한 응석바지로 자라난 부잣집 도련님들이 의뢰 그렇듯이 심시연이라는 놈도 울컥하는 성미가 있었거든. 자네도 봤지만 비열하고 비정한 놈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 그런 협박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손 닿는 데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선 앞뒤 가리지 않고 휘두른 거야.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 나는 머리를 흔들며 탄식했다. 서롱주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그 뒤의 일은 일전에 내가 추리했던 대로야. 녀석은 김미숙을 화각 아닌 모델로 보이게 하기 위해 얼굴을 망가뜨리고 옷을 벗겼어. 시계도 잊지 않고 챙겼지. 그리고 옷장을 뒤져 자신이 선물해줬던 양장 옷들을 찾아냈네. 김미숙의 몸에서 찢어낸 옷 조각과 함께 허리에 감아맨 거야. 그렇게 말하며 소롱지는 자신의 잔을 내려다봤다. 투명하게 찰랑거리는 술이 그의 얼굴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마지막 난관은 거울이었네. 무게는 둘째치고라도 내장이라 되는 거울을 한꺼번에 들고 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참에 책상 밑에 쌓여있던 액자에 생각이 미친 걸세.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액자 틀이란 건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졌지. 얇은 거울 4장을 겹쳐서 끼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야. 녀석은 그렇게 해서 거울을 그림처럼 위장해 집으로 가져갔지. 그리고 며칠간에 걸쳐 증거품을 하나씩 처분했다네. 녀석이 실토하기를 찢어진 옷 조각은 학교 뒤뜰의 소각로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맞춤 양장옷은 청계천의 거지 속을 근처에 버리고 시계는 한강물에 내던졌다더군. 근데 하필이면 거울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 그거야말로 진작에 내다버렸다면 덜미를 잡힐 일도 없었을 텐데 혹시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나? 내 질문에 서롱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내저었다. 그것 말인가? 나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더군. 녀석의 말인즉슨 자기 얼굴이 그려진 자화상 그림을 깨는 것이 아무래도 내키지 않았다는 걸세. 재수가 없을 것 같았다나. 그런 건 그냥 미신이잖나. 미신이지. 아주 시시한 미신. 쓰디 쓴 술로 마른 입술을 축이고 세상을 향해 차가운 주소를 던지며 서롱주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거나 믿다니 참으로 한심한 놈이지.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열의 아홉은 그 모양 그 꼴이라네. 사람들 앞에선 구습을 타파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 세울 것을 주장하지만 뒤에선 미신에 매달리고 가문의 명성에 집착하지. 그리고 외놈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에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대지. 마치 나혜석의 남편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래봐야 뭐하겠나. 후세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는 게 고작이겠지. 서롱주는 잔을 뒤집어 엎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에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을 등지고 한 장의 레코드판을 꺼냈다. 그런 얼치기 지식인들보다야 훨씬 순수하고 훨씬 재능 있는 여성이 뜨거운 예술혼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저 세상으로 갔다고 생각하니 난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네.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이 노래가 제격이겠지. 윤심덕의 사의 잠밀세.